예,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원비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1년 5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이제 풀려났죠. 그야말로 혼수 상태로 이제 풀려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엿새 만에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숨을 거둬서 미국이 좀 들끓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제 규탄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어떤 내용으로 규탄했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원비어 군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내놓은 해명이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식중독 때문에 결국 식중독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만 예.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원비어 군이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도 사실은 전혀 법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북한에도 형법전이라고 이제 법률이 존재합니다만 사실은 그 원비어 군이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건 노동교화형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요. 기껏 해봤자 정부 물건을 훔치려고 한 죄 정도거든요. 그러면 북한 형법전에 의하면 최장 징역 2년 정도에 처해질 수 있는 형인데 예. 북한이 그것으로 어쨌든 형은 15년형을 선고하고 1년 5개월 정도 구금을 하다가 뇌사 상태에서 미국에게 이제 건네줬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6일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특히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미국에서는 국내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열흘도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에 예. 정말로 악재가 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예, 그 여야 할 것 없이 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취한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22살의 젊은 미국 청년의 어떤 자유로운 관광 속에서 우연한 동기로 정치 포스트를 훔쳤다고 해서 너무 가혹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코마 상태로 다시 가서 애처롭게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은 억류된 미국인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한국계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로 말하자면 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북한이 그렇게 고문을 하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협상용 카드로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윈비어 군의 경우에는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굉장히 고문과 학대다. 충분히 고문과 학대가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그전과 좀 다른 케이스여서 조금 더 그야말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가 된다고 보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잘된 일이다 이렇게 코멘트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당시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풀려났기 때문에 잘된 것이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고 아주 말하자면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 거의 코에 호수까지 낀 채로 그런 상태에서 풀려나고 어떻게 보면 소환당한 그 젊은이에 대해서 그냥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굉장히 상황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문이나 학대 의혹 같은 것도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웬비어 군에 대해 사망에 관련된 것을 진솔하게 국제사회에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원인이 그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북한은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가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특히 그 고모부였죠, 장성택 씨를 화염 방사기로 이렇게 했던 이런 장면들까지 쭉 이제 다 나왔던 건데 지금 저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과연 우리 정부가 이게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예. 있었던 일이라 한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남북 간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와중에 사실은 관계가 좀 진전이 된다면 북미 간의 그 관계 개선 부분도 그 대한민국이 뭔가 좀 중간에 역할을 좀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건데 예.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여론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를 주로 했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서 다른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정치로 혹시 또 미국 국내 정치로 활용하고 한미 정상회담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비어 사망 사건이 뭐 얼마 전에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함께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뭐 보십니까? 악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사드 문제나 또 6.15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기조는 같이 가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화하겠다는 부분인데 원비어군 사건으로 인해서 대화의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게 가고 있지 않느냐. 특히 미국 국내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탠스를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워싱턴 포스트나 CBS와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대북에 대한 우리의 강경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문정인 어떤 그 특사지만 예. 개인의 어떤 그 말하자면 학자로서의 자기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 내고 어렵사리 어제 그래도 그런 수는 잘 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이것은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천명을 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그 앞에 문정인 교수의 발언들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차분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외교장관과 함께 대통령이 가셔서 의제를 잘 선정해서 서로 그동안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어떤 긴장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말끔히 해소하고 오고 당분간은 좀 대화 기조보다는 공조를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 소식 듣자마자 조전을 띄웠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미국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일련의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약간의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그 균열 요즘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메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으로 봐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뭐 원비어군 사망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만 없다면 뭐 한미 전략 자산을 축소한다든지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선을 걷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에 금년 4월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그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것은 일반 영향평가, 일반 환경 영향평가, 그러니까 보통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그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식으로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미 양 국방부에서 그 계획한 사드 배치의 사업 계획들을 보면 이것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원비어군의 사망 사건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과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아니 일단 뭐 코드를 맞추는 거겠죠. 예. 트럼프의 미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은 다소 진보적이고 예. 미국은 공화당 출신의 다소 보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를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가서 했던 발언들이 과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상당히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회담 전에 협상 전에 협상 카드를 보여줬다 이렇게 그 지적하는 비판들도 많고요.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임 정권끼리 사실 거의 합의가 돼서 사드 배치 결정이 됐어요. 근데 마치 사드 배치가 그 미루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정부로부터는 대단히 불신을 받을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중국한테는 섣부른 기대를 줄 수 있는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개인 학자의 소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 학자가 미국을 건너가서 그런 발언을 하면 미국 언론이 그렇게 많이 받아줍니까? 문정인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 사실 미국 조야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언에 굉장히 적절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문정인 특보의 이제 발언이 이제 뭐 상근 비상근제 특보 자격으로 이제 개인의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불씨를 이제 끄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뜻과 어느 정도로 이제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여전히 분분한 것 같아요. 부분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문재인 그 정부에서 문정인 특보가 단순히 어떤 그 전에 이제 뭐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 그 명예 교수라고 하는 개인의 자격입니다만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정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발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나는 개인 사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메시지는 이제 말하자면 문정인 교수 자체가 한미 동맹이 그렇게 간단한 체제는 아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 그렇게 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이지만 이 지리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우선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상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자론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지나치게 미국의 어떤 전략 무기가 오래 한반도 주변에 머물러 있을 때, 특히 서해상에 있을 때 중국이 가는 측면, 동해상에 있을 때 러시아가 갖는 측면들에 대하여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은 미국을 같이 굳건한 동맹으로 갖고 있지만 좀 그런 특성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어쨌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배치를 끝까지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말하자면 제가 옹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우리들의 어떤 특수성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자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원비어 군의 문제가 있어서 좀 미국 국내 정치가 굉장히 들끓는 상태에서 이 발언 자체가 과연 적절하느냐 시기적인 측면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대표께서도 말은 옳으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정확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뭐 임기 초반인데요. 국내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라고 할까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에 이제 직면해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인사 잡음에 휘말리면서 내각 구성이 이제 지금 약간 좀 미뤄진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정인 발언, 뭐 원비어 이제 악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된 모양새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뭐 80 몇 프로 뭐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뭐랄까 약간
뭐 도취되셨거나 아니면 좀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못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물론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국회 내의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13 총선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거든요. 물론 선거 이후에 무소속 의원들이 뭐 입당을 해서 129석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만 122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얼마나 취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불과 1년 전에 똑똑히 목격을 하셨을 텐데 지금 취임하고 나서 높은 지지율에 조금 뭐랄까요, 객관적인 전국 상황을 못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일종의 참고용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속 국회 문제를 풀어가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120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협력을 구하면서 이 전국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근 대변인님은 어떤 좀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선거는 여론조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일상적인 정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120석입니다. 이 120석으로는 오롯이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권 초의 협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낮은 자세, 겸손한 그다음에 그런 그 분위기와 모양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그 애우하고 찾아오고 각 당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부르고 해서 소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소통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각각의 정당들이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차기에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란 말입니다. 이 정당들에게 그런 모양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특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바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집권한 당도 있고 또 상실감이 큰 당도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전국을 책임지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는 겁니다. 야당이 어떤 뭐 발목 잡기를 한다, 뭘 한다 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과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무엇인가? 집권 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건가? 아니면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고 가는데 국회는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인지 사실은 협치라는 것이요. 유럽이나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지방자치의 연정 협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경필 지사가 정무부지사하고 그다음에 특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떼서 협약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연정과 협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말뿐인 거죠, 사실은. 두 분이 지금 뭐 여소야대를 좀 인정하고 협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은 네, 뭐 사실은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현재 지금 이제 그 말하자면 인수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불비한 상태에서 현재 대통령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강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사들이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좀 더 대통령부터 또 정무 라인까지 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되고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최소한 자유한국당하고는 이렇게 협치 영역에서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스탠스가 전략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내용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내용도 담아내야지 실제적으로 따라와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만해 보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주광덕 의원님과 관련해서 안경환
말하자면 후보자에 대한 어떤 뭐 자료를 어디서 냈느냐 예. 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화이트하우스 저 백악관에서 쓴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전달할 정도로 예. 아무리 뭐 좋은 후보라 하더라도 흠결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야지 이 자료를 누가 왜 뺐나 누가 했냐 그걸 심지어 뭐 검찰 개혁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좀 예.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뭐 국회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야당이 운영위를 소집해서 인사 검증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부르려고 했는데 결국 파행됐습니다. 회의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는데요.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회의가 수집된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사안들을 본인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등 본인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마구 뒤집고 있습니다. 배치와 발언 중이니까 관련해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서해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었어요? 당신 자, 뭐하러 처리가 이건? 자 조용히 해서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구나 최근까지는 여당의 대표 겸 원내를 책임지고 계셨고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운영위를 시작하자면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파행을 운영위원회가 원내대표들이 그리고 수석부 대표들이 그 파행의 선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파행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사 간의 협의 또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를 이끌어가 주셔야죠.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늘 운영위가 뭐 고성만 이제 오간 가운데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어쩌면 뭐 예견됐던 일인데 운영위 하면 이제 청와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이제 상임위원회인데 지금 뭐 위원장은 또 야당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상 국회가 전체 지금 올스톱돼 있는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 지금 저 고성과 사태지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집권 초에 너무 빨리 저런 게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예. 뭐 검증 과정에 대해서 사실 조국 민정수석하고 그 안경환 후보자하고는 어찌 보면 특수관계입니다. 사제지간이고요. 그런 관계들 때문에 혹시 검증이 미비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당연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예. 따져볼 수 있는 거고 또 청와대는 과거의 민정수석은 나온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가 아니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그간에 검증했던 절차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쪽은 창이고 한쪽은 방패여서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막고 이런 것이 여야가 바뀌면 똑같이 바뀌는 이런 악순환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집권당이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태나 이게 다 거의 사실은 여야만 바뀐 것이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행태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예. 관련된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나와서 또 질의응답도 받고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역으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예. 다른 인사청문회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청문회를 절차 진행을 하고요.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금 보고서 채택이 안 됐죠. 안 됐죠. 오늘도요. 예. 안 됐죠. 왜 운영위원회는 본인들이 공격할 거리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만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운영위원회도 열고요. 그다음에 관련 다른 상임위원회도 인사청문회도 빨리 속히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도 본인 정당에서 부적격이라고 하면 부적격을 주장을 하고요. 예. 그 부적격을 명시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그게 의결이 된다면 부적격 의결돼서 청와대를 보내면 그걸 보고 대통령이 부적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적격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기가 예.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운영하는 국회를 보면 이건 거의 대부분 보이콧입니다. 예. 보이콧하고 반대하고 안 하고 이것이 존재감을 더 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적격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것은 우리 정치가 버려야 될 구습이고 구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집에 있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전의 양당 구도의 어떤 국회 운영 전술을 버려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이제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같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뭐 좀 진행을 시켜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요건 좀 설명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했는데 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제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죠. 근데 전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출석을 안 한 경우는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러 참모들이 나오죠. 근데 비서실장 부재 시에는 사실상 청와대의 뭐랄까 실무 책임자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청와대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민정수석이 출석을 안 한 경우가 많고요. 예. 민정수석이 또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일정을 안 잡느냐, 자유한국당에서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과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그 답변이 이런 것이거든요.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예.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종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근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나 어떠한 흠이 있다고 드러나더라도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고 그건 일종의 그냥 참고용일 뿐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본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예.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태도의 변화 아니면 인식의 바뀜이 있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굳이 열어서 그냥 그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정부라면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어떠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예. 아니면 앞으로는 태도를 변화하겠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인사청문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우선은 이렇게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던 적도 있죠. 그러나 네.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불려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얼마든지 지금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지라.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격앙돼서 나오면 무조건 뭐 비난하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뻔한데 예.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하나는 국회가 19대 국회에서도 사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말하자면 개정 법률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 속에서도 그러니까 말아서 발언을 잘못했을 때 엉뚱한 거짓말을 했을 때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 법률안을 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물론 국회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있어서 총리와 헌재 소장은 표결해야 되고 반드시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장관은 어쨌든 지난번 사례로 보더라도 채택이 안 될 때라도 대통령이 말하자면 임명할 수 있다는 권한의 해석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예. 법적인 불법과 위법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뜻을 존중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나의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면밀하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건 좀 저도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불법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비난거리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장관 또 미국에서 하듯이 대사도
분명히 이번에 뭐 KBS 사장도 청문회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법을 고쳐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청문회는 참고용이다 이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부분은 해명하고 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는 봅니다. 예, 상황인 그래서 것 같아요. 오늘도 말한 정무수석이 와서 국회에 와서 예. 잘못했다. 그런 것은 정말 이렇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국회를 보는.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의 어떤 권위 있는 실체인데 그것을 무시하는 뜻인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회가 어렵사리 채택을 안 했거나 했을 때 예. 그 뜻을 존중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예. 보여지는 근데 그 겁니다. 부담을 결국 이제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예.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를 했지만 부적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건 법률적으로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임명을 했을 때 그 부담은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 그건 선거에 표출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회는 국회대로 임무를 정확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청문 요청서가 오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정확히 엄정하게 하고요. 그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의결을 해줘야 오히려 대통령이 부담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반대인지 찬성인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청문 보고서가 없어요.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예. 정치적으로 우리는 부적격이기 때문에 보이콧하겠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훨씬 임명하기가 쉽죠. 부담 없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청문회를 정확히 진행을 하고 적격이면 적격, 부적격이면 부적격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오히려 대통령한테 송부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면 의결대에서 온 것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추경안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11조 2천억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이달 중에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와 정부는 내일이라도 뭐 여권에서는 뭐 이렇게 집권해서 예결위에다 이제 상정할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경안 처리 문제는요? 일단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상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거든요. 뭐 예. 전쟁이나 아니면 아주 그 긴급한 경제상의 어떤 재난이 갖췄을 때라는 이제 엄격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위 일자리, 그것도 이제 공무원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 정도의 추경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두 번째는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11조 2천억의 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속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식 추경안이다. 그리고 이게 공공 분야, 공무원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의 표현을 빌자면 짐 로저스 그룹 회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다.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민간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민간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여당할 때 6년 전부터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오랜 기간 요구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짧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간 분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민간 분야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영역 속에서의 말하자면 아주 불비한 소방관들을 더 채용한다든지 국민들이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자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국가 재난 상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푸는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좀 강론적으로 이거 분리해서 말하자면 청문회와 구분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따져갖고 추경이 되냐 안 되냐는 조금 그 초보적인 비판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불효불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의 추경을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영조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